오늘 저와 함께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메인이지만 저를 도와서 지금 진행을 좀 도와주실 이 김지연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치부 출입하시죠? 예, 정치부 출입하고 있고요. 민주당 출입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기자님도 오늘 그 저랑 처음 진행하는 앵커랑 진행하는 좀 각오가 있을 텐데 각오 좀 바꿔 주세요. 사실 둘 다 처음이라 상당히 떨리고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앞에 또 귀인이나 나와 계셔서 더더욱이 또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신데 제가요? 예, 그렇게 되나요? 아, 처음 진행하는 메인 앵커와 네. 이 보조 앵커를 좀 잘 이끌으셔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시간 잘 보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 게스트 모셔봅니다. 매주 월요일에 나오시죠? 네. 이 월요일의 남자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월요일의 남자. 네, 월요일의 남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월요일 싫어하시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것을 좀 이렇게 박주민 의원을 보면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미로 열심히 나오신 하겠습니다.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우리 박주민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죠? 선언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기회특별시, 기본특별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기회특별시, 예,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아무튼 저도 기본, 기회, 기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설마 선언했는데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그 오세훈 시장 한강 사업 예, 예. 올해 1,487억 2,5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예, 104억 4,100억 100만 원. 맞습니다. 운영 수입을 일반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업이었으면 쫓겨날 거 아닌가요? 저희 오늘 오전 네. 오마이뉴스에 지금 1번 기사로 탑 기사로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네. 저희 여당 팀에서 취재를 좀 열심히 했던 사안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강버스가 이제 주력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에.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네. 돈을 많이 쓰고 뭐 당연히 이제 배가 움직이고 이런 사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과 올해 운영 수입이 얼마인지를 좀 자료를 구했습니다. 네. 살펴보니까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4억을 기록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1,487억을 썼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선박 건조비라든가 네. 그리고 뭐 도선장 이런 큰 시설물들에 대한 비용이 많고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얼마나 벌어들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104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건조 보조금이라든가 부가세 환급금 이런 것들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요.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을 합쳐보니 50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뭐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강버스가 거둬들인 순수익은 50억 9,900만 원보다 작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2개년도의 지출과 수입을 단순 비교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사업 설계 자체가 네. 애초에 그 한강 리버버스 사업, 한강버스의 과거 이름입니다. 그 사업이 처음 설계될 때는 200몇 억을 284억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본인들 예상이 예. 200억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한강버스 선박 건조가 늦어지고 그리고 정식 운항이 늦어지면서 이 수익이 발생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액수가 예상치보다 작기 때문에 현재 한강버스가 SH로부터 빌린 돈이 1,476억이거든요. 네.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되게 큰 뭐 여러 분야가 좀 나뉘어지는데 과연 이 돈들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SH는 상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결국 SH는
서울시가 출자한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시민들의 세금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짚었습니다. 그건 땅짓고 헤엄치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SH의 담보가 있고 결국은 민간 기업이 저거 한 거 아닌가요? 그 국감장에서는 서울시장은 계속 질의를 하면 네. 그거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라고 민간 하다가. 기업이 하는데 저렇게 SH라는 기업이 거의 뭐 다 대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출자도 했고 네. 무담보로 대출 그러니까 빌려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에서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한테도 그렇게 사업하라 그러면 사업하시겠죠? 제가 민간 사업자라면 예, 예. 하겠죠, 뭐 담보 제공 없어도 막 수백억 빌려주고, 아니 못할 이유가 없죠. 예. 그렇죠. 출자도 해주고, 지금 홍보도 해주고, 예. 의원님 그 현장에도 가셨잖아요. 여러 번 멈춰선 갔죠. 현장에도. 여러 번 갔었죠. 지금 예. 배 지금 멈춰 있죠. 지금 운항을 일부 구간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예. 이게 승객도 태우고 하고 있나요? 네, 일부 구간은 하고 있고요. 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거 말고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안전성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수익 안 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계속 운항하다 중단하다 운항하다 중단하다를 반복했고 네. 구조적으로 저 선박의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한강의 수심이 워낙 얕다 네, 보니까 네, 네. 특히 이제 잠실 선착장 그쪽은 1.8m 뭐 2몇 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안전 문제도 담보 안 돼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익의 수익의 부분도. 문제 그리고 특히 안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도 운항하다 중단하다 운항하다 중단하다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지난번에 그 누리호 쐈을 때 예.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은 재밌는 반응 중에 하나가 누리호 예산이면 아니 한강버스 예산이면 누리호 한번 보낼 수 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자조 섞인 얘기를 했던 것 그것뿐만 같은데. 아니라요. 예. 한강버스의 노선이 일부 9호선 라인하고 또 겹쳐요. 네. 9호선 굉장히 과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정책을 발표할 건데 차량 객차 수를 늘리고 하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한강버스 할 돈을 그걸 하면은 진짜 출퇴근용 대중교통을 훨씬 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긴 기차를 도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차 량, 차량의 네, 차량의 숫자를 숫자를, 늘려서 예, 맞아요. 왜냐면 플랫폼도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늘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보면 플랫폼이 좀 남는 그렇게 돼 구조예요. 있거든요. 여기까지 네. 있습니다. 이런 약간. 네. 예. 그래서 조만간 발표하신다는 거죠. 이번 주 내에 발표하려고 이번 주 내에. 합니다. 예. 지난 11월 16일 잠실에서 멈춰 섰을 때 그때 박주민 의원님께서 달려갔죠.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고 저도 마침 그날 당직이라 전화 드리고 맞아요. 인터뷰도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안전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한강버스가 스크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추진이요. 맞아요. 워터제트가 아니라 물을 뿜어내는 형식이 아니고요. 아, 네, 네. 아래서 이게 막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한강에 수많은 그 물질들이 쌓여 있거나 예. 이런 것들이 걸리면 안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김 기자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뭐 이과 이렇게 좀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국어 국문과 학생이었는데 아니 국어 국문과를 하더라도 국문과 저도 문과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네. 수심이 맞아요.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는 거. 그리고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곳이라는 거. 이걸 서울 시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준설이 더 이제 돈이 많이 들 거다. 큰 그림은 그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모른 척 저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예.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포장을 했다가 지금 사실 그 포장지 다 뜯겨져 나간 건데 맞아요. 그 얘기가 대중교통이라고 해야 재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기후동행 카드하고 엮을 수도 있고. 그 은평구의 박유진 예, 시의원이라는 예. 분이 그 질의할 때 그 얘기 한 그 영상이 또 맞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해야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대중교통이라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2시간 걸리는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지금 한강버스의 홍보 문구는 일상의 쉼표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예. 쉼표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청계천을 갔는데 아니 한번 가보세요. 청계천에 무슨 비초롱 축제인가 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청계천에다 한강버스를 띄워놨더라고요. 홍보한다고. 좀 기가 막히다.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멘탈이 완전 갑이다. 제가 사회자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되죠. 멘탈이 엄청 갑이다. 이 상황에서 그 청계천 빗조롱 축제하는데 그 한참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막 그 조형물로 이렇게 밤에 빛을 비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상당히 좀 센터예요. 저게 되게 요지인데 거기 한강버스가 딱 있더라고요. 생뚱맞게.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 오마이TV 이제 애청자께서 댓글로도 예. PD 수첩을 봤는데 한강 주변 시설물 사고 위험도도 증가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예. 보도를 했었는데 항주파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생기는 건 예. 마치 중력에 의해서 사고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텐데 맞아요. 그 한강변에 있는 수많은 수상 레저 업체들이 예. 이 배가 바지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물 파손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지연 기자님한테 딱 화면이 딱 가면 되게 신뢰가 가네.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네. 약간 과학자 느낌이에요. 딱 과학자 느낌인데 국어 공무원 학과라. 예, 아무튼 되게 예. 신뢰가 가는 지금 감사합니다. 예, 그냥 과학 논평으로 예. 주로. 네. 한강버스는 저는 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이건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수사해야. 그 선박에 대한 제조 과정 문제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사업 결정 과정 이거를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정이 안 되면 공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 이 서울시의 이런 정말 점검은 다 해야죠. 행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할 그리고 것 같아요.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는 당장 멈추고 맞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야 지금 될 것 같아요. 나온 김에 그냥 감사 지금 밭들어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착공했죠. 착공했어요? 예, 원래 목적과 취지의 전혀 다른 형태와 방식이지만 착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총리가 행안부에 이 과정에 좀 의문점이 있다. 특히나 이 조사하고 이런 공론 조사했던 이게 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 뭐 지표나 이 질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꼼꼼하게 봐라. 그리고 서울시에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랬다는데 그 뒤로 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뭐 저도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간에 원래 목적과 취지는 6.25 한국전쟁 때 맞아요. 참전했던 22개국으로부터 석재를 제공받아서 하겠다는 네, 건데 원래 맞습니다. 석재를 지금 한 나라만 보낸 상태예요. 그럼 원래 목적과 취지에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럼 사업을 다시 검토하든지 아니면 뭐 철회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들이붓겠다는 거라서 뭔가 알박기처럼 맞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이 같아요. 세종대왕이 있는 저런 곳에다가 저런 좀 흉물이죠, 흉물. 그리고 있을 이유가 있는 데다가 공간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유엔의 고마움을 표시를 하려면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사실 네. 용산에 이미 전쟁기념관이라는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한국 전쟁 등을 기리는 예.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기능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 사실 항상 도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뭐 도시에 대한 뭐 이런 설계 이런 걸 생각할 때 기능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런 거 없이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 많고 이 종묘와 관련돼서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유산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정말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네, 유산청장이 오늘 보도가 또 나왔죠. 얘기했더라고요. 예. 네. 자료를 좀 내고 네. 또 공문으로 이제 유네스코나 이쪽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한 뭔가 회신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영향 평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향 평가를 하면 유산 되는 영향 거고 평가. 저는 답답한 게 사실 서울시도 올해 초에 뭐라 그랬냐면 유산이 있는 곳 앞에는 고층 개발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용적 이양제라는 걸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례 안까지 만들었었어요. 공청회도 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른 속도로 아니면은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뭔가 한다, 네.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음.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묘 앞에 그렇게 수직 형태의 고층 주상복합을 넣는 건 도시 전체의 기능상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지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종률도 원래 영종률보다 수백 프로를 더 높여서 그럼 영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건데 그럼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기획 기사도 나왔지만 뭐 건설회사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난 아, 다리 희응으로 시작하는 예, 거기. 예, 예. 건설회사부터 또 이 H로 시작하는 무슨 또 이게 거기가 건축에 설계하고 그런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런 데가 나오고 아무튼 박주민 의원님이 서울시장을 출마하셨다고 그래갖고 서울시 질문이 엄청 많아지네요. 지금 그 서울시장 지금 판세나 네. 서울시장과 관련된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최근 본 바로는 박주민 의원이 지금 1대1 경쟁에서 우선 이기죠.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2번 연속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네. 그러니까 꽃이라는 데서 조사하는 데서도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네. 지난번 조사하는 데서 제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여튼간에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 네. 오세훈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제 여기 출연하면 오세훈 시장 안 써요, 약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제 말이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좀 약간 기세잖아요. 네. 기세인데 그 전만 해도 사실 민주당 후보로 이길 수 있을까? 계속해서 영입론, 이 얘기도 차출론, 나오고. 수혈론 나왔죠. 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막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그때. 그때 제가 계속 그죠. 아니다. 오세훈 약하다. 네. 오세훈이 실질적으로 해 놓은 성과가 없고 그리고 해 놓은 것도 엉망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드러나면 바로 빠진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원님이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좀 답변을 하시나요? 지난번에 그 서울시 1층까지 가셔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나오지 않았고 네. 약간 이제 그 후보군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모른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한강버스 저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감사회장은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행정이에요. 그리고 종묘 앞에 그냥 도시 전체 기능 생각 안 하고 수직적으로 높은 건물 짓는 게 행정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리고 서울은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도시라서 정치에 기반한 행정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행정력 동원해서 밀어붙이기.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때 되게 이상했던 게 일반 시민이 가서 시장을 만나겠다라고 해도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아니 꼭 시장을 나가겠다는 걸 떠나서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야 한번 얘기 좀 하자. 내가 서울과 관련된 얘기할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하신 거죠. 몇 번 저는 뭐 수차례 요청도 걸쳐서. 했고 토론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 토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예. 면담 신청해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렇죠. 뭐.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출구로 들어갔던 맞아요. 기억인데요. 다른 맞아요. 출구로 들어갔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출구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다른 통로로 들어갔는데 역주행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박주민을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뭐 이 정도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김민석 총리는 그렇게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어떻게 돼요? 아니, 저는 그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은평구 지역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해갖고 했는데 도망다니다가 갑자기 김민석 총리가 등장하자, 아유, 한번 만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만나달라 그래도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고 맞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한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또 입법가인데 면담을 요청하든 토론 네. 요청을 하든 계속 거부 이것만 일관해서 보여주는 게 자체가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정치를 하고 있구나.
본인의 이런 명태균 이슈나 본인의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얘기가 있었고 맞아요. 본인의 이런 어려운 정치적 현실을 타결하기 위해서 진짜 이 정치를 하는 건 오세훈이다. 그러니까 행정의 실패를 정치로 풀어보려고 한 거 아니냐. 본인이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강버스나 종묘, 밭들어총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실패잖아요. 본인의 실패. 본인의 실패를 정치적으로 좀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역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갑자기 김민석 총리 너 나와 한번 만나자 이런 건 야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김 총리가 어찌됐든 나는 이제 서울시장 여론에서 빼달라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이제 네. 됐잖아요. 괜히 네. 이제 오해받으면 안 되시니까. 네. 예, 아무튼 근데 그 서울시장 선거를 논할 때 네. 서울시장도 시장이지만 사실 시의회 구성도 되게 중요한 되게 요소잖아요. 중요해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지방선거 네. 서울시의회 선거의 판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뭐 궁금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뭐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돼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저희가 7에서 9%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서울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격차가 작긴 해도 그래도 꽤 앞서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그것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보통 대통령님 국정 지지도를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시의회 판세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 대통령 취임 1년 차 이렇게 벌어진 선거는 결국은 그 대통령의 선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네. 지지율 지금 사실 지방선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좀 국민의힘 중심으로 된 건 윤석열 취임 이후에 바로 있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바람이 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거. 자 이제 뭐 출마 선언도 하셨으니까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출마 선언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출마 선언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하나 또는 두 개씩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예. 오늘도 이제 AI 관련된 정책, 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호선 관련된 정책도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할 겁니다. AI는 언제 발표? 제가 AI는 AI 전문가잖아요. 오늘 오후에. 아 오후에. 예, 오늘 오후에. 예, 제가 서울 디지털 보좌관도 있었고 지금 AI 지금 위원회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네. 전략위원회 네.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 요즘 궁금하네요. 한참 고생하고 계시겠네요. 예, 궁금하네요. 예.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예.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예. 발표. 아니 제가 하고. 조금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 이 AI라는 큰 기술의 그늘에 네.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소상공인이나 지역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클수록 그늘이 크거든요. 맞아요. 이게 기술의 변화는 항상 이런 소외를 가지고 오고 격차를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근데 AI라는 이 기술의 변화도 지금 똑같은 그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이제 청년에 대한 고용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경험자에 대한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면 맞습니다. 좀 더 더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예. 있다라는 이유로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청년에 대한 신입에 대한 고용이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약간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이제 제 공약에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불교 방송은 네. 일부 프로그램은 아예 작가가 없이 AI가 대본을 쓴대요. 그 유튜브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 정치는 행정은 좀 그런 부분도 그 밝음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 빛에 생기는 그늘 이 그늘도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뭐 무영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무영등. 이 수술실의 등은 그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술들의 등은 무슨 일종의 그 기술적인 게 있는 거냐. 그래서 좀 그늘 없는 기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제가 얘기하는데 아무튼 AI 꼭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나는 월요일 날 안 오는구나. 그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면 여기 저 앉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AI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주택 정책 그 연간 1만 호 공급, 청년 주택 1만 호 공급. 뭐 어떤 4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1년에 1만 호씩 이렇게 공급을 할 생각인데 서울 지역에 노후된 공공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같은 경우 30년 넘은 데가 200군데가 넘어요. 네. 30년 넘으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를 복합개발로 청년주택을 넣는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뭐 오류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업을 했죠. 그래서 200여 개의 공공청사를 재건축할 때 200개 정도의 청년주택이 나오면 대략 4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추진을 해서 임기 내에 이제 보통 3년 정도 걸려요. 그때부터 이제 1만 호씩 체계적으로 공급하겠다. 네.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월 5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단순히 원룸 이런 거보다는 투룸 정도 형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근데 지금같이 이런 주택 정책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조금 외진 곳에다가 근데- 이렇게 숫자 중심으로. 근데 주민센터는 예. 다 역세권이에요. 그래요. 예. 주민센터는 그걸 잘하셨네.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한 동네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맞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에 주민센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를 딱 하면은 역세권 또는 역이 없더라도 버스라도 타기 좋은 곳에 집이 들어가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예. 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필요 예. 없는 곳에 뭐 몇만 원을 짓는다 해서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꼭 필요한 곳에 지어져야 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어제 당정대 회의 하는 거 보셨어요? 고위 당정 회의 한 거 보셨죠? 네네. 결과 1월이나 내년 초에나 이제 공급 정책 네. 발표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그런데도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의견을 좀 내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약은 몇 년 전부터 사실 검토했었던 거라서.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국토부랑 이 오세훈 시장 간에 약간 이게 처음에는 장관하고 만나갖고 막 되게 사진 찍고 막 그러더만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용산 기지창에 네. 지금 현재 지으려는 그 호수보다 더 좀 많이 져라라고 이제 국토부가 요청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호수를 늘리면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요. 네. 지금 서울시는 대략 6,000호를 넣겠다는 거예요. 주택은.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 오피스로 가겠다는 건데 2031년에 오피스가 대대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서울에. 네. 그래서 네. 오피스를 과연 그 정도로 많이 용산에도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요. 일단은. 네. 두 번째는 뭐 8천에서 10,000호까지 늘리는 거는 특히 기본계획 변경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20,000호 뭐 이렇게 늘려면은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래봤자 걸리는 시간이 1에서 2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넣고 후회하느니 오피스 위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느니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해서 1년, 2년 정도 좀 걸려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지연됐긴 지연됐지만 네.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용산 이 부지에는 적어도 주택이 20,000호 이상 들어가야 된다. 시간이 좀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피스 중심의 구조가 타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뜩이나 어찌됐든 이게 주택 공급 자체를 할 만한 땅도 없고 서울에 네. 지금 겨우 이제 거기가 어찌됐든 서울 중심부에서 의미 있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곳 중에 하나죠. 네, 곳 중에 하나인데. 거기 더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이걸 다 그냥 통으로 매각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로 네, 주겠다 통으로 또. 다 매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그러면서 또 영정률 막 1000% 이상 해주면서. 네. 진짜. 통으로 매각하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그래서 공공성을 좀 띄어서 서울 시민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 뭔가 어떤 이익을 주고 기능도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게 좀 맞아서
매각 방식보다는 공공이 주도해서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개발 계획은 너무나 오피스에 치중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것을 좀 시민들의 요구도 좀 주거 확충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넣어서 뭐 2만 호 정도라도 좀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민주택이나 청년주택 이런 주택 공급이 그냥 믹스 차원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곳에 그런 주택들이 있어야 네. 선진국 아닌가요? 선진 도시 아닌가요? 특히 지금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서울이 그래서 축소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서울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도시는 활력이 있을 수가 없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딩 도시로서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겠다. 이건 정말 서울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미래 전혀 생각 안 하는 행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고 보고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과거에 갇혀 있고 맞습니다. 예. 뭔가 어떤 비전,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에 넥스트 스테이지의 서울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걸 허물고 새로 짓는 이 방식보다는 이 고쳐 쓰는 방식, 이 도시의 모델이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짓고 뭐 이런 생각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지금 연희동 프로젝트, 연희동 좀 이렇게 많이 만들겠다, 연희동 같은 곳을 많이 만들겠다. 네. 이것도 제가 사실 그런 공약인데요. 맥락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무슨 네. 얘기냐면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어요. 관광객은 그리고 경기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렵고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제가 예. 지난주에 샤로스길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근처에 알죠. 예, 최근에 좀 떴던 데를 갔는데 와 거기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 몇몇 군데만 집중해서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연희동길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를 한 10군데 정도 만들어 보자. 로컬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그래서 각자 특색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찾아오고 네.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홍대, 명동 이런 데만 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아니라 그런 데로 퍼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패스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쓰게 하고 마이스 산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회의나 이런 거 하러. 그분들 그러면 마이스 회의하는 주변에 이런 로컬 크리에이티브를 홍보하는 그걸 같이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도 저거 뭐야 재밌네. 그럼 나 저기 가봐야지. 이런 연계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한 10개 정도의 연희동 같은 데를 만들고 예. 또 그런 곳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실제로 거기 가서 좀 물건이나 이런 거 사면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패스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전역을 좀 따뜻하게 만들자. 예. 이런 공약을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죠. 예.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 우리 경치부 기자시니까 야마가 하나 나왔네. 박주민은 연희동, 정원호는 성수동. 아니 저는 말씀 연희동과 들으면서 성수동의 싸움. 네. 말씀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네. 사실 서울형 로컬 라이프스타일 펀드라든가 음. 이런 로컬 콘텐츠 타운 이런 네. 것들을 또 지정하고 선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또 선정하고 지정할는지에 대한 비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로컬 커리어 패스 방금 패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부분 조금 설명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 패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스타일 패스하고는 좀 다른데요. 라이프스타일 패스는 마치 K 패스처럼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오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몇몇 그 컨텐츠가 모여 있는 생활권에 가면은 싸게 조금 5%라도 할인 받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외국인들에게 발행해 주겠다는 거고 외국인용 예. 지역화폐 같은. 로컬 커리어 패스는 뭐냐면 사실 요즘에 보면은 창업 교육도 있긴 있는데 창업 교육이 대부분이 AI 뭐 이런 데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창업을 AI로 다 창업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역에 어떤 굉장히 독특한 가게를 내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뭔가 교육 기회가 저는 제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뛰어난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펀드로 지원을 좀 해주고 최근에 공실이 되게 많아요. 가로수길 같은 데는 공실률이 40%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잘 된다는 홍대 이런 데도 평균 공실률이 15%가 넘어요. 근데 그런 공실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그 주변 그 상점의 소유자하고 조금씩 분담을 해서 100개 정도는 좀 뽑아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펀드로 좀 창업 자금 조금 대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교육받으면서 만들었던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시겠죠. 1년에서 2년. 그 성공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작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고용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그래서 그 가게가 굉장히 뜨면은 또 그 가게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바뀌어요. 하나의 권역이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 서울에 추가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성숙 장관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데 저는 참 그건 탁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 이게 비기술 창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기술 창업 중심의 지원을 엄청 하는데 맞아요.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로컬과 연결지어지는 이 창업을 지원으로만 봐요. 네. 이 성장으로 보고 이것을 유니콘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성장시켜서 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 이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만 봐도 기술 창업보다는 비기술 창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높고 생각보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소비 도시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비 도시라는 특성에도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걸 그냥 소상공인 정책을 그냥 단순히 지원금 주는 정책이 아니고 맞아. 좀 맞아요. 성장으로 예. 성장시키는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저는 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기업이라 소상업.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줘야 그럼요.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지원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저희가 것 같아요. 발표하면서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예. 뭐 빵이라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음식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전 세계적으로 진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걸 지원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커머스에서 입점시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오프라인과 디지털이 같이 어우러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그 말씀대로 골목이 이렇게 쇠퇴된 것이 그 골목 안에서의 문제도 우리 그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지금 사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지금 매장이죠. 문제 생기고 있는 얘기해도 되나 이것도? 얘기해도 돼요. 쿠팡. 네. 쿠팡. 이 쿠팡이 한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아까 잠깐 뭐 김남근 의원하고도 얘기하고 왔는데 네. 이 쿠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독점적 권한이 완전히 커진 다음에 손을 쓰려 그러니까 지금 뭐 영업 정지하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나온 김에 한번 어떻게 어차피 이게 뭐 서울의 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까 쿠팡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몇 차례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쿠팡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요즘에 드러나는 모습은 그 독점력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뭔가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단 소송제라든지 네. 징벌적 손배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쿠팡이 그렇죠. 사실 무서워하죠.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쿠팡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협상력이 없어요. 쿠팡하고 관계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풀법 중에 협상력을 좀 집단으로 협상력을 좀 부과하는 그런 네. 법안들도 지금 발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제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걸 이게 해서 손해 볼 것이 법적으로나 이런 손해 볼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 외국에선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미국에서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애플도 미국에선 그렇게 안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배터리 게이트 터졌을 때도 애플 미국 소비자들은 충분히 보상받았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충분히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전 회장했던 강효승 대표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법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수백억을 쓴 거예요. 법으로. 쿠팡을 제가 여러 차례 을지로위원장하면서 항의 방문 갔거든요. 예. 임원진 중에 상당수가 법률가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대형 로펌 출신. 두 번째 지금 박대준 우리가 아는 지금 이번에 그만두신 박대준 대표는 또 대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보고 또 대관으로 해보겠다. 어떻게든 사부작 해보겠다. 그래서 돈을 엄청 또 쓰고 이번에 그 미국 로비에 150억 썼다는 거예요. 159억을 썼다고 합니다. 159억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좀 알리고 다니고 막. 네. 그러니까 지금 통상 이런 압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지금 그 대표라고 외국인 대표 청문회 앞두고 급하게 바꾼 외국인 대표 거기는 약간 재정과 회계 중심이라면서요. 약간 무슨 저는 위기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쿠팡 청문회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질문이 나오면 동문서답을 자꾸 해가지고 되게 좀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책임 회피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태도였습니다. 제 뇌피셜은 이게 영업 정지까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통신사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60일 정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돈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60일 정도 이게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60일 전에 팔렸던 거 정산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유추해 보니까 쿠팡이 한 달에 한 4조 5천억 정도 파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이렇게 그 보고한 거 보니까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면 공시하잖아요. 4조 5천억 정도 되고 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 보고했으니까 이게 단순 계산하면 한 3조 정도가 그냥 원가인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줘야 될 돈인 거예요. 입점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 달에 한 3조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이제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한 달이다. 영업정지가 두 달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돈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대표 오고 나서 기사도 났는데 쿠팡이 마케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을 축적하고 있군요. 네, 나중에 다 지금 쓰려고. 취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굴지에 기업하고 하려고 하는 마케팅 취소. 다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좀 지금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 영업 정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그 PB 문제 있을 때 쿠팡에 PB 문제 있고 알고리즘 문제 있었을 때 과징금 1,600억 받은 우리나라 과징금에서 제일 높은 과징금이 쿠팡이 맞은 1,600억 과징금이에요. 근데 그 1,600억 과징금 받았을 때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1,600원 내고 소송했어요. 지금도 소송 중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쿠팡의 주주들이 이사회에 열어갖고 좀 경영진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사 왜냐면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갖고 이 구조를 잘 짜놓은 거예요 지금. 예, 아무튼 네. 제가 민생 전문가를 만나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좀 우리 작가님들이 엄청 노력해갖고 많이 써주셨는데 지금 가셔야 되나요, 우리 박 의원이 정치 현안 얘기 좀 할까요? 네, 쿠팡 얘기도 있었구나. 그러시죠, 뭐. 예.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업무 보고 네.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업무 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부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날것으로 확인하셨던 것 같고 동시에 또 국민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대통령님이 좀 대신 물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신선하고 재밌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혹시 뭐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다. 이건 참 인상 있었다라는 뭐 장면이 있었나요?
특별히 뭐 꼽으라면 여러 가지를 좀 꼽아볼 수는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그 보건복지부 관련된 업무보고 관련돼 나온 탈모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또 인터뷰를 많이 요청받아가지고 정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비밀은 아니니까 우리 또 박주민 의원님의 그 비밀이 비밀 아니시니까. 아니에요. 예, 비밀 아닌데. 저도 탈모인이어서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그 탈모 관련된 것을 건보 재정을 지원해라라고 지시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거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 저희 당 공약이었고. 그렇죠. 그죠? 뽑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다.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안 되냐라고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라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이었던 바도 있고 지금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니 맞죠. 한번 검토해보라라고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인데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치료 방법 중에 전혀 효과 없다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거듭거듭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략 2,300억이 누적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건보 재정이. 그러니까 사실 건보 재정이 정말 잘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헛돈 쓰고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헛돈 쓰고 있는 부분 줄이고 예.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새로운 어떤 의약품들을 넣고 하는 작업은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적절히 이것도 검토하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터무니없는 무슨 얘기를 했다 대통령님이 이건 전혀 아니다. 그렇죠. 이건 맞아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저는 그 정은경 장관의 이 답변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원칙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찌됐든 장관들 간에 서로 좀 약간 미묘한 그게 있었다. 뭐 규인철 장관의 태도나 뭐 이게 장관들 할 말하는 장관으로 이제 정은경 장관이 딱 이제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잘 하신 거 아닌가. 거기서 뭐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아마 요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는 있었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 이게 아니라 아마 사전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있고 그 상태에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검토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대답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김 기자님도 탈모인으로서 한마디 하죠. 아 저는 뭐 이미 포기한 불모지라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살지만 근데 이 업무 보고 관련된 사실 정말 큰 충격은 예. 3년 동안 못 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업무 보고가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고 맞아요. 설령한다 하더라도 되게 장황서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이 국가수장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업무 보고 하다가 막 펑크나고 맞아요. 등장 안 해버리고 여가부 업무 보고를 안 받았다고 제가 기억나요. 그리고 뭐 혼자 막 50분 예. 떠들고. 그때 예.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죠. 혹시 뭐 네. 아니냐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의혹들도 여러 의혹도 있었고 있었죠. 네. 시간이 네. 대폭 줄기도 하고 시간이 막 변경되기도 하고 그때에 막 비하면 그랬던 진짜. 예. 비공개 밀실 업무 보고였잖아요. 그렇죠, 모두 그렇죠. 발언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뭔가 진행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수많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아 뭔가 국정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된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정치 소비와 정책 소비가 바뀌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생산자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미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죠. 네.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 이제 생산의 소비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프로슈머 뭐 그리고 창조해라. 상품을 내놓으면 그 상품을 만들어 줄 테니까 로얄티 나누자. 3M의 그런 것들 크리슈머 그다음에 짜파구리의 뭐 모디파이 슈머라 그래서 짜파구리가 원래 기업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기업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그냥 해서 먹고 보다니까 짜파구리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런 정치 소비나 정책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정치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이 의지를 읽어낸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공개 행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아니면 진도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하고 참여하라는 것은 자꾸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시민들 니들이 알아서 제안해봐 이거잖아요. 진도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했어. 그렇지 않아요? 사실
AI의 기반이 사실 빅데이터고요. 예. 빅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AI가 학습하고 분석하고 해서 똑똑해지기도 하고 뭔가 대안을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 국민들이 막 생각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 지능 중에 지성과 지능 중에 최고가 집단지성, 집단지능이라고 맞습니다. 결국 얘기하는데 많은 뇌과학자들이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제 시대적 변화를, 그러니까 AI를 기치로 내걸지만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AI적이지 않는 맞아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없애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리더십이 아니라 물음의 리더십. 이제 물어야 참여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 마침표를 찍겠다고 생각하면 참여를 안 해요. 맞아요. 이미 끝났는데 내가 왜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돈을 걸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져와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물어요. 예. 물어야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묻지 않으면 의외로 소극적이 돼요. 특히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 끝이죠, 뭐. 끝이죠. 예. 근데 이제 공직사회는. 대통령이 이번에 저는 업무 보고에서 뭐 이상한 이야기들만 놔뒀는데 제가 주목하게 본 거 자꾸 물어요. 맞아요. 이게 현장에서 체감되는 겁니까? 이 숫자가 뭐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KPI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고서상의 문건에서는 다 완성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상의 이 숫자가 진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확한 물음이거든요. 아니 보고서상에 보면 누가 예를 들면 그 대통령 보고에서 좀 미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뭐 100% 초과 달성, 뭐 몇십 프로 달성, 몇 개 했고 저도 보고 받아보니까 아시잖아요. 다 숫자로는 다 완벽해. 네. 근데 그 숫자 너머에 있는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연희동에 가보고 이런 현장의 골목 사료숲길 가보시고 그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네. 숫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숫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연희동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 로컬 크리에이티브를 진짜 많이 하셨던 회사의 대표님한테 설명을 듣고 간 건데 설명 들었을 때하고 보는 건 완전히 또 달라요. 그렇죠. 예. 맞아요. 어떤 감각이구나. 시민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은 현장에서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유명한 기업들은 CEO가 PPT 보고를 못하게 한다잖아요. 파워포인트 보고가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엔비디아 이런 데는 파워포인트를 보고를 못하게 한대요. 거기 둘려버리니까. 그 파워포인트에 그 현란함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보고만 해라. 텍스트 보고만 해라.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이제 다시 그 원본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저는 나중에 서울시장 되시면 그런 것도 하나만 하시면 좋겠어요. 네. PPT 만드는 데 돈 쓰지 마라. PPT 만들려고 막 1,000만 원 쓰고 막 그래요. 맞아요. 뭐 업무 보고 PPT 만드는데 몇 천만 원 쓰고 막 그 보여주려고. 앞으로 서울시 보고는 PPT 없다. 모든 그냥 텍스트로만 보고해라. 그냥 날 것으로.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한글도 못 읽는 게 이제 PPT로 꾸미는 거 넘어서 한글 꾸민다잖아요. 한글 하도 꾸미니까 AI가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곧 있으면 5분 뒤에 5분도 아니죠. 5분 뒤에 이제 본회의 네, 이제 가야 맞네, 돼요. 맞네. 이제 가야 돼요. 너무 빨리 가야 정신- 돼요. 마지막으로 네. 오늘 내란전담 재판도 이제 법이 설치 맞네.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예. 아마 요거- 필리버스터 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 네. 자구책이라면서. 네. 근데 이거 뭐 법안은 법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유 이렇게 좀 되고. 더 좀 깊은 얘기 해야 되는데 오늘 민생 변호사 서울시 출마 이렇게 돼갖고 그냥 너무 그냥 예. 근데 그 저희 우리 애청자들에게 예. 크리스마스 맞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또 다음 주에 나오시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예. 맞아서 한 한번-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인사하고 하여튼 가시죠.
제가 여러 차례 인사도 드려서 출마 선언한 뒤에 지금 공약 발표들을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서울시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든 여러 공약들을 준비했고 하나씩 발표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도 의견을 주시면 잘 듣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꼭 한번 알려주세요.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네.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님. 네.